동이 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이 산골짜기를 감싸던 시절, 강원도 정선 5일장에서는 욕지거리와 채찍 소리가 공기를 가렸다.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7살 먹은 쌍둥이 남매가 노비장수의 포승줄에 묶여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졌다. 장터 구경꾼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기 바빴다. 저런 저주받은 자식들을 누가 거두겠나? 적에 살아서 무슨 소용이람. 바로 그때 평생을 산속에서 약초만 캐며 살아온 늙은 약초꾼이 무리 사이로 비집고 나왔다. 그의 이름은 만석, 일평생 모은 전 재산이란 고작 10량이었다. 그만하시오. 이 아이들 내가 데려가겠소. 장터는 순간 웃음바다가 됐다. 모두가 그를 비웃었다. 눈먼 돈을 내놓고 걸레 같은 목숨을 사는 바보 노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비웃음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위대한 이야기가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가 주워간 것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썩은 내를 풍기는 검은 호리병 하나와 조선 팔도를 뒤흔들 비밀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10년 후 그 척박한 산골짜기에서 온 땅을 살린 기적의 물줄기가 솟아오를 때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날 그 늙은 약초꾼이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천재를 버린 세상, 그리고 그 천재를 알아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빌어먹을 것들, 당장 꺼져라. 강원도 정선 5일장 한복판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비상인의 채찍이 허공을 가르자 뼈만 앙상한 7살 쌍둥이 남매가 진흙탕에 처박혔지요. 그때 평생 산에서 약초만 캐던 늙은 만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오. 내 전 재산 10량을 다 주겠소. 장터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운명을 바꿀 아이들과 만석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왕초는 만석이 건넨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엽전 하나를 꺼내 안게 물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지요. 흐흐, 좋네. 10량, 정확히 10량이야. 장터를 메웠던 구경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만. 송장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10량에 사다니 조롱소리가 비수처럼 만석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험한 바위 절벽을 오르내리며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왕초가 아이들을 묶고 있던 포승줄 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자, 이제 내 놈들 것이다. 반품은 어림도 없으니 당장 데리고 꺼져.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포승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성한 곳이 없었고 쌍둥이 남매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걱정 말거라. 이제 매질은 없다. 만석은 낡은 단검으로 아이들의 손목과 발목을 조이던 포승줄을 끊어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야. 줄에 묶여 다닐 이유가 없다. 검댕이로 뒤덮인 얼굴 사이로 유난히 맑고 깊은 눈동자가 만석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가자. 여기서 멀어지자꾸나. 만석은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아이들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따라오너라.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주마. 밥이라는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내아이가 비틀거리며 먼저 일어서 여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넘어갈 때쯤 산중턱에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누추하지만 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게다. 만석은 찬밥과 끓인 물을 내왔습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내아이가 밥을 먹는 와중에도 왼손으로 낡고 더러운 호리병을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밥 먹는데 그건 내려놓지 그러냐? 만석이 호리병을 치워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껏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던 사내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는 밥그릇까지 팽개치고 병을 가슴에 숨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이라도 빼앗기는 듯한 살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뺏지 않으마. 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거냐? 만석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주워온 것이 단순히 불쌍한 아이들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가리왕산 깊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울어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어지고 어둑해진 산길에는 으슥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약초를 캐러 10년을 하루같이 오르내린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는 향긋한 약초 가득한 망태기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두 아이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황소 한 마리 살 돈으로 입만 덜컥 사버렸으니 당장 집에 가서 쌀을 어찌 채운단 말인가?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길목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생명줄인 양꼭 잡은 채 묵묵히 만석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집신조차 신지 못한 아이들의 맨발은 이미 날카로운 돌뿌리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나와 거친 흙길 위에 점점이 지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도끼린 눈으로 앞만 보고 걸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형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고개마루에 다다를 무렵 만석의 코끝에 고약한 냄새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의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냄새라 여겼습니다. 허나 바람이 불 때마다 코를 찌르는 그 악취는 마치 산짐승의 썩은 내장 냄새와도 같아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꼭 개똥밭에 구른 것 같구나. 만석이 코를 틀어막으며 멈춰 섰습니다. 냄새의 근원은 사내아이의 품속이었습니다. 아이는 아까 장터에서부터 품에 안고 있던 시커먼 호리병 하나를 가슴팍에 소중히 끌어안고 있었지요. 겉면에 덕지덕지 묻은 그 호리병 주둥이에서 고약한 썩은 내가 풀풀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애야, 그 병 좀 다오.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리 고약한 냄새가 난다냐? 피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내 같기도 한 것이 이러다 산짐승이 꼬이겠다. 만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송장처럼 기운 없이 터벅터벅 걷던 사내아이가 순식간에 빗길을 질주하며 호리병을 등 뒤로 감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눈빛이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늑대처럼 산란하게 번뜩였습니다. 어허. 이 녀석 보게 내가 버리려는 게 아니다.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저기 흐르는 내에서 좀 씻으려는 게야. 일단 내놔라. 만석이 아이를 달래듯 말하며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더욱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아이마저 만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뼈만 앙상한 팔이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물어뜯을 듯 맹랑했지요. 하지만 기가 막혀서 내가 너희를 구해준 은인인데 고작 그 썩은 호리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대드는 게냐? 만석은 짜증난 표정을 지으며 사내아이의 발을 낚아챘습니다. 일단 내놓으라니까. 씻어서 준다지 않느냐? 평생 입 한 번 벙긋 안 했다던 벙어리 아이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만석이 호리병을 빼앗으려 힘을 주자 아이는 바닥에 질질 끌려오면서도 호리병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병목을 움켜쥔 그 손의 힘이 어찌나 센지 평생 괭이질로 다져진 만석조차 당해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투쟁 끝에 아이의 낡은 옷소매가 찢어지며 앙상한 맨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아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이었습니다. 이 호리병을 뺏기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는 처절하기까지 한결기가 그 어린 눈동자 안에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보통 7살배기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만석은 저도 모르게 잡고 있던 손을 탁 놓아버렸습니다. 헉, 헉. 바닥에 나뒹군 아이는 재빨리 호리병을 다시 품에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여자아이가 얼른 달려가 오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두 남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잔바람 소리만이 윙거리며 세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간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산 것이 고작 냄새나는 호리병 하나를 목숨처럼 지키는 피덩이들이라니. 하! 그래, 알았다. 안 뺏는다. 안 뺏어. 만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 난리냐? 금덩이라도 들었으면 내 말도 안 한다. 썩은 물이나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만석은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다시 지게를 고쳐 맸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사위가 칠흑같이 캄캄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지체했다가는 정말로 호랑이라도 마주칠 판이었습니다. 오너라. 날이 차다. 내 진막이라도 들어가야 얼어 죽지 않지? 만석이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터벅터벅 낙엽 밟는 소리가 적막한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아이들도 이내 서로의 손을 잡고 만석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내 아이는 여전히 냄새나는 호리병을 가슴에 품은 채 혹시나 누가 볼세라 찢어진 옷자락으로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걷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확신에 저지른 일이 과연 잘한 일인지 아니면 제 발등을 찍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썩은 냄새 진동하는 호리병 속에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까막눈인 만석이 알 리가 없었지요. 그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만석은 뻐근한 허리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오늘 밤엔 큰 비가 오겠구만. 어둠 속에서 빗방울 소리가 후두둑 나뭇잎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앞길처럼 험난하고 축축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 가리왕산의 날씨는 도깨비 조화솜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을 토해내며 장대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만석이 갓을 눌렀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산길은 미끄럽기가 꼭 기름칠한 널빤지 같았습니다. 사내 아이는 애지중지하던 호리병이 비에 젖을까봐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호리병을 싸매고는 맨몸으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빨리 걷지 못할까? 저 고개만 넘으면 내 집이다. 한참을 헤매다 도착한 만석의 거처는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음막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누추하지만 비 피하기엔 나무 밑보단 나을 게다. 하지만 천장 곳곳에서 빗물이 줄줄 샜습니다. 방바닥의 태반이 이미 빗물로 흥건했습니다. 비가 새지 않는 곳은 윗목 한 평 남짓뿐이었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서 앉아라. 저기가 명당이다. 비가 유일하게 안 들이치는 곳이야. 아이들이 마른 자리에 자리를 잡자 만석은 문과 쪽 아궁이 앞으로 갔습니다. 비바람이 문틈으로 들이치는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자라. 자고 일어나면 비가 그치겠지? 만석은 웅크린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산새 오는 소리에 만석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밤새 요란하던 빗소리는 뚝 그쳐 있었지요. 만석이 몸을 일으키려는데
무언가 따뜻한 것이 어깨에서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입고 있던 유일한 거적대기였습니다. 만석은 놀란 눈으로 윗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야은 속적산 바람으로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늙은이가 얼어 죽을까 봐 하나뿐인 거적을 만석에게 덮어준 것이었습니다. 순간 꽉 막혀있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간 돈만 모으느라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 녀석들. 만석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거적을 다시 아이들의 작은 몸 위로 살포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음악마당에서 기척 없는 인기척이 느껴진 것이 살각살각. 만석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만석의 눈을 의심케 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살각살각. 그 소리는 만석의 귓가에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아궁이 앞에서 쪽잠을 잔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욱식거렸습니다. 만석이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윗목에 있어야 할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들이 도망이라도 간 건가? 만석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하는 낡은 경첩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만석은 마루 기둥을 부여잡고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간밤의 비로 질퍽한 마당 한가운데 두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 기이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는 나뭇가지로 진흙 바닥을 맹렬히 긁어대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손가락으로 허공과 바닥을 번갈아 가리키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게냐?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며 빗기를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시선은 바닥에 그려진 그림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산도였습니다. 만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양새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가리왕산의 능선을 바라보고 다시 바닥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순간 만석의 등줄기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가리왕산이 아니냐? 틀림없었습니다. 제일 크게 그려진 흙더미는 가리왕산의 주봉이었고 구불구불한 선들은 조양강의 물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작 7살 먹은 꼬마가 하룻밤 사이에 이 험준한 산세를 흙바닥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뒤편 도랑이고 이건 마을 어귀 장승이 있는 곳이구나. 사내 아이가 주춤주춤 다가와 나뭇가지 끝으로 그림의 한 지점을 콕 찍었습니다. 그곳은 만석의 음막 귀퉁이,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 터라 하여 피해 다니던 버려진 돌밭이었습니다. 거긴 왜? 사내 아이는 품속에서 호리병을 꺼내 그려진 자리에 부는 신용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은 글을 배운 선비들도 흉내내기 힘든 정교한 지리도였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주워온 것이 단순한 동정심의 대상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허허. 이것 참. 만석은 허수경을 흘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내 아이의 머리 위에 투박한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내가 10년간 모은 돈을 허공에 날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모양이구나. 꼬르륵. 아이들의 배에서 우렁찬 소리가 났습니다. 에잇. 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들어가자. 밥이나 먹자구나. 초막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자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가 아이들과 만석의 허기진 배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알 수 없는 운명을 서서히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뜨끈한 밥으로 배를 채우고 나니 밀려오는 졸음을 이길 장사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흙바닥에 엉겨붙어 곤히 잠이 들었고 어느덧 음막의 틈새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튿날 산세가 깃들기도 전부터 만석은 괭이 하나를 둘러매고 아이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목적지는 어제 사내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쳤던 음막 귀퉁이, 그 버려진 땅,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 밭이라 부르며 침 한 번 뱉고 지나가던 자갈밭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뼈조각 같은 돌들이 자그락거리며 굴러다니는 척박한 곳이었지요.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혀를 찼습니다. 이놈들아. 여긴 풀 한 폭이 안 나는 죽은 땅이야. 짐승도 쟁기질하다 도망가는 곳이란 말이다.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게냐? 만석의 타박에도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아이는 밭 한가운데 우뚝 서더니 마치 전장에 나선 장수가 진을 펼치듯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가리켰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가리키는 곳은 큰 바위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흙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아이가 품에 안고 있던 그날 꽃대 묻은 호리병의 마개를 뽀파고 뽑았습니다. 그러자 시큼하면서도 묵직한 흙내음이 코를 찔렀는데 아이가 호리병을 거꾸로 들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콩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콩이 아니라 칠흑같이 검고 윤기가 반질반질 흐르는 마치 까마귀의 눈동자 같은 기이한 검은 콩들이었습니다. 이걸 이 돌밭에 심자는 게냐? 만석이 쭈그리고 앉아 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예사 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내아이는 괭이를 든 만석의 바지가랑이를 잡아 끌며 특정 지점을 파라고 보챘습니다. 만석은 속는 셈 치고 괭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쨍! 괭이 날이 돌에 부딪혀 불꽃이 튀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떨려왔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하여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까? 놀랍게도 불과 한 뼘 깊이에서 축축한 검은 흙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은 바싹 마른 자갈밭이었으나 그 속에는 산줄기를 타고 내려온 지하수가 흐르는 물길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은 젖은 흙을 한 줌 쥐어보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 겉은 말랐고 속은 젖었으니 여기가 바로 숨어있는 명당이었구나. 이놈들이 이걸 어찌 알았더냐? 그날부터 세 사람은 미친 듯이 땅을 일구었습니다. 만석의 등줄기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흙을 덮었습니다. 평생 약초만 캐러 다녔지 농사일은 서툴렀던 만석이었으나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고랑을 내고 두둑을 쌓으니 엉망진창이던 돌밭이 점차 그럴싸한 밭 모양새를 갖춰 갔습니다. 해가 지면 달빛을 벗삼아 호미질을 했고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빠질 날이 없었습니다. 계절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더위가 내리쬐는 6월이 되었습니다. 그해 강원도 정선에는 유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타오르는 태양 아래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밭에 심은 옥수수며 감자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농부들의 한숨 소리가 말라버린 아우라지 강물보다 깊어지던 때였습니다. 헌데 오직 만석의 그 도깨비 밭만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던 김서방이 지게를 내려놓고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저기 좀 보게나. 만석이네 밭이 미쳤어. 아주 미쳐 돌아가네. 김서방의 고함에 바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괭이를 던져두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기이했습니다. 온 산천초목이 목이 말라 비명을 지르는데 만석의 밭에 심은 검은 콩줄기 많은 푸른색을 뽐내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낸 땅속 물길 덕분에 콩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빨아올린 덕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검은 콩은 보통 놈이 아니었는지 잎사귀 하나가 어린아이 얼굴만 했고 콩꼬투리는 어른 팔뚝만큼 굵직하게 연그러 터질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잃고 그 푸른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도깨비 터더니 만석이 저놈이 귀신하고 거래라도 한 모양일세.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 밭만 멀쩡하단 말인가? 그때 마을에서 이 험하기로 소문난 칠성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면 쳐들어온 벙어리 쌍둥이 놈들이 요물인가?
짐승 소리나 내더니 재주가 용한 게 그려. 내 저것들 눈빛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 홀리는 눈깔이라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경이로움보다 시기와 질투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은 굶주림에 배가 훌쭉한데 천하의 바보 만석이가 거지들을 거두어 풍년을 맞았으니 배가 아플 만도 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푸른 콩잎들이 사락살락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고 그 소리는 마치 마을 사람들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수확철이 다가오자 만석의 음막 마당에는 검은 콩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돌이 깨지는 소리가 탁탁다닥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검은 보석 같은 콩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석은 콩 한 줌을 쥐어보며 감격에 겨워 울먹였습니다. 내 평생 이런 풍년은 처음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놈들아. 다 너희들 복이다. 만석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아이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사내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마을 쪽을 응시하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만석의 옷자락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풍년이 오히려 화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을 주막에서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데려온 아이들이 도깨비를 부려 마을에 물을 다 빨아갔다는 둥, 그 콩을 먹으면 사람이 미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소문은 정선고을을 넘어 한양으로 가는 길목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누군가가 만석의 콩밭을 노려보며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풍요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가 탐욕스러운 아가리를 벌리고 서서히 만석의 음막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감이 따른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땅을 울리는 둔탁한 진동이 찾아왔습니다. 두두두두. 좁은 산길을 가득 메운 것은 한 무리의 산적들이었습니다. 앞장선 하인들은 육모방망이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고 그 뒤로는 비단으로 치장한 가마가 덩실거렸습니다. 계집 아무도 없느냐? 가마문이 열리고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의 눈꼬리가 뱀처럼 찢어진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양에서 세도를 부리는 조대감이었습니다. 조대감은 멍석 위에 널어놓은 검은 콩들을 보자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콩 한 줌을 쥐더니 손바닥 위에서 굴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이 밭의 주인이냐? 네. 이 소인 만석이라 하옵니다. 내 놈 주제에 이런 귀한 종자를 어디서 구했느냐? 필시 훔친 것이 분명하구나. 만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엌 문틈 사이로 겁에 질린 쌍둥이 남매가 바들바들 떨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조대감은 아이를 자세히 보더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끼끼.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쥐새끼처럼 숨어 살고 있었구나. 여봐라. 저것들을 당장 포박해라. 나으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놈이. 어디서 감히? 저것들은 내 집에서 도망친 노비 새끼들이다. 내 집 곳간에서 귀한 콩 종자를 훔쳐 달아난 놈들이란 말이다. 조대감의 억지는 서리보다 매서웠습니다. 하인들은 아이들을 끌어냈고 마당에 널린 콩을 자루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울부짖으며 아이들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하인이 휘두른 몽둥이가 만석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컥. 하인들은 밭으로 몰려가 콩대마저 마구잡이로 짓밟았습니다. 우직뚝 싱그럽게 자라던 콩대들이 군홧발 아래 처참하게 꺾여 나갔습니다. 모조리 쓸어 담아라. 콩 한 톨, 잎사귀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걷어들여라. 끌려가는 아이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땅을 적셨습니다. 만석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멀어져 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건붉은 노을이 정선. 고을을 뒤덮을 무렵
관아의 형방청 마루에는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먹물은 10년 전에 쓴 것이라 빛이 바랬고 종이 또한 누렇게 사그라들었으니 누가 봐도 옛 문서가 아니던가? 조대감이 탁자 위에 낡은 종이 한 장을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억지로 입힌 가짜 노비 문서였습니다. 기묘하옵니다. 영락없는 10년 묵은 진본이 틀림없사옵니다. 형방이 비굴하게 웃으며 관아의 붉은 도장을 문서 위에 쿵 하고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천부당만 부당하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만석이 포졸들을 뿌리치고 형방청 마루 끝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형방 나으리. 그 아이들은 제가 정선장터에서 제 피 같은 돈 10냥을 주고 거둔 아이들입니다. 이 미천한 것이 감히. 노비거래에는 관아에 신고를 하고 문서를 주고받아야 하거늘 내 놈에게 그런 증거 있느냐? 만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대감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여기 내 문서를 보아라. 10년 전 내 집 여종이 난 쌍둥이를 기록한 명백한 문서가 여기 있거늘. 이건 가짜요. 저 아이들은 내 자식이요. 만석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루 위로 뛰어올라 문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의 눈짓 한 번에 사병들이 만석을 덮쳤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만석이 마당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저놈이 감히 양반에게 손을 대려 했다. 저놈을 당장 멍석에 말아라. 포졸들이 거칠게 짠 멍석으로 만석의 몸을 둘러 감쌌습니다. 매우 쳐라. 저놈이 다시는 헛소리를 못하게 뼈를 골라내라. 퍽퍽. 물풀의 나무 몽둥이가 멍석 위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끝. 멍석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그때 관아 문 밖에서 짐승 같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아. 쌍둥이 남매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며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것들을 당장 별광에 가두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다. 아이들의 집신이 벗겨져 나갔고 작은 발뒤꿈치가 거친 돌바닥에 쓸려 핏자국을 길게 남겼습니다. 멍석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의 눈에서 피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몽둥이질은 멈췄지만 만석의 몸은 이미 걸레 조각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축 늘어 멍석을 들여간 뒤 만석은 부엌 옆에 짐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철퍼덕. 만석의 손에는 아이들이 끌려가며 떨어뜨린 흙투성이가 된 댕기 하나가 생명줄인 양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붉은 댕기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조대감 내 육중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쌍둥이 남매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별당 가는 길목에서 거구의 하인이 사내아이 품에 있는 호리병을 보더니 탐욕스러운 손을 뻗었습니다. 이 녀석이 아까부터 몰래 꽁꽁 싸매고 있어? 그 거지 같은 병은 뭐야? 하인의 억센 소나귀가 사내아이의 가느다란 팔을 비틀었습니다. 사내아이는 찰나의 순간 누이 동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자아이가 눈물을 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앗길 바에는 차라리 부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낫다는 비장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내아이는 하인의 팔을 물어뜯고 가장 날카로워 보이는 정원석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원의 고요를 찢어 갈랐습니다. 산산조각난 독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후두둑 싸. 검은 콩들이 우박처럼 굴러떨어졌습니다. 벽에 꽉 끼어있던 붉은 비단 뭉치가 툭 하고 튕겨나와 바닥을 굴렀습니다. 비단이 풀리자 그 안에는 붓으로 촘촘하게 그린 기이한 그림과 난해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조대감이 튀어나왔습니다. 조대감의 시선이 끓는 물에 젖어가는 붉은 비단에 꽂혔습니다. 순간
조대감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저것은... 조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집어들었습니다. 굽이치는 산맥의 흐름을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땅속을 흐르는 수맥을 푸른 선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풍수지리의 비밀과 수리 시설 설계도가 합쳐진 보물 중의 보물이었습니다. 치수요 결이라니. 이것이 정령 죽은 정약방이 남겼다던 그 비급이란 말이냐? 조대감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비단에는 물기를 트는 법뿐만 아니라 왕이 나올 천하의 명당 자리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지요. 조대감은 비단을 움켜쥐고 아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이것들을 별당광이 아니라 안채 깊숙한 지하 토굴에 가두거라. 그리고 대문 밖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보초를 세워라. 아이들이 다시금 어둠 속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조대감은 비단을 품속 깊이 감추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우우하고 울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깨진 호리병 조각 틈에서 검은 콩 하나가 하인의 발에 지시겨져 바닥에 박혔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쾅! 육중한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하 토굴을 뒤흔들며 아이들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한양 조대감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본래 곡식을 저장하던 창고였으나 조대감의 탐욕이 커지면서 사람을 가두는 사설 감옥으로 변해버린 곳이었습니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눅눅한 물기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했고 바닥에 깔린 썩은 지푸라기는 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사내아이와 여자아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벽에 걸린 횃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며 타닥탁 소리를 낼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굶주린 귀신처럼 기괴하게 춤을 추며 아이들을 노려보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시금 끼익하는 끔찍한 쇠 긁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들이치며 횃불이 요동쳤고 그 불빛 아래로 조대감의 서늘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 뒤로 덩치 큰 산적 둘이 무언가를 질질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쿵!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은 짐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숨만 간신히 몰아쉬고 있는 그 처참한 몰골의 노인, 바로 아버지 만석이었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한 듯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만석은 지친 눈을 간신히 뜨며 흐릿한 시야 너머의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도망가거라. 만석의 갈라진 목소리가 아이들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사내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조대감의 하인들이 거칠게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사내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조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조대감은 혀를 차며 품속에서 아이들에게 빼앗은 붉은 비단을 꺼내 낡은 나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기름 먹인 비단 위로 횃불빛이 비치자 붉고 푸른 선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자, 이제 점잖게 거래를 해보자구나. 조대감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바닥에 쓰러진 만석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쥐구멍 앞을 지키는 독사처럼 차갑고 집요했습니다. 너희가 정약방의 핏줄이라는 건 이미 짐작했다. 이 난해한 그림과 숫자를 풀 수 있는 건 천하의 너희들 뿐이겠지. 내게 이 비단에 적힌 비밀을 풀어다오. 왕이 될 명당의 위치와 물기를 트는 법, 그 모든 것을 이 종이에 적어내란 말이다. 아이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비단에 적힌 치수요결의 비밀이 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백성들의 생명줄인 물길은 끊기고 조선의 산천은 저자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자 조대감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가 턱짓을 하자 뒤에 있던 하인이 굵은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절이라? 그래. 교신 지극한 너희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만석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만석의 등을 하인이 무자비하게 다시 한번 내리친 것입니다. 만석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바닥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만석은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을 향해 피 묻은 손을 뻗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알려주면 안 돼. 저놈은 악이야. 이 늙은이가 아직도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여봐라. 저 늙은이의 다리를 아주 분질러 놓아라. 조대감의 서늘한 벌컥한 호령의 하인이 다시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살벌한 기세에 아이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버지는 정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의도 가문의 사명도 중요했지만 당장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아버지를 외면할 수 있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탁! 사내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붓을 낚아챘습니다. 그 소리에 몽둥이를 휘두르려던 하인이 멈칫했습니다. 조대감의 입가에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벼루의 먹을 갈아주며 사내아이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렇지. 진작 그럴 것이지. 똑똑한 녀석들이라 말이 통하는구나. 자, 어서 적거라. 이 산맥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끝에 숨겨진 천하의 명당이 어디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야 할 것이다. 쓱쓱. 먹을 가는 소리가 지하 감옥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내아이는 먹물을 듬뿍 묻힌 붓을 허공에 든 채 비단 위에 그려진 복잡한 암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붓을 든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사내아이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아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만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절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안 된다. 그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짓이란다. 하지만 사내아이의 붓끝은 이미 종이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 붓끝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의 눈이 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잡은 붓이 자신을 부귀영화의 길로 안내할 지팡이가 아니라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사내아이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더니 결심한 듯 거침없이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오직 조대감만을 위해 준비된 완벽한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스릿, 부시릿.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지하 감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아이의 작은 손은 떨렸으나 붓끝은 기적할 정도로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가리왕산봉 아래 백호가 웅크리고 청룡이 승천하는 곳, 붉은 흙이 드러난 자리에 천하의 기운이 맺혀 있다. 조대감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다 썼습니다. 사내아이가 붓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조대감은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횃불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붉은 먹으로 찍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곳이냐? 이곳만 파내면 물길이 트이고 그 아래 잠들어 있는 제왕의 기운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사내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대감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하하하. 드디어. 여봐라. 당장 사병들을 집합시켜라. 곡괭이와 삽을 챙겨 가리왕산으로 간다.
조대감은 아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 둘도 같이 간다. 만약 현장에 가서 말이 다르다면 그때는 저 늙은이의 목을 쳐서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아이들은 하인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감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깊은 밤이었습니다. 조대감의 사병 30여 명이 횃불을 들고 도열에 있었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가리왕산의 험준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라. 놈들을 태만히 하다가는 날이 샌다. 한참을 올라 산중턱, 인적이 끊긴 험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사내아이가 멈춰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주변의 나무들이 모두 말라 비틀어져 있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채 붉은 흙이 드러난 평지였습니다. 저곳입니다. 저 아래 수맥이 흐르고 그 기운이 모이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조대감은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뭐하느냐? 당장 저곳을 파라. 사병들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자리 형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놈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냐? 조대감이 허리춤에 환도를 뽑아들자 사병들은 서둘러 곡괭이를 쳐들었습니다. 과직. 언 땅을 파헤치는 곡괭이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실 사내아이가 가리킨 그곳은 제왕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조선 왕실의 조상묘로 이어지는 지맥, 즉 용의 척추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이곳을 파헤치는 행위는 멸문지화의 대역죄였습니다. 조대감은 그것도 모른 채 파헤쳐지는 흙더미를 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바위 같은데 색깔이 이상합니다. 조대감이 눈을 번뜩이며 구덩이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붉은 진흙 속에 하얀 석회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왕릉의 회격과 흡사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깨뜨려라. 조대감이 직접 곡괭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쿵. 굉장한 소리와 함께 하얀 석회층에 금이 갔습니다. 쉬익,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쿠르릉하는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자아이가 사내아이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시작이야. 조대감은 환희의 찬미를 질렀습니다. 나왔다. 드디어 왕기가 솟아오르는구나. 하지만 달라진 것은 땅 틈새로 붉은 흙탕물이 마치 동맥이 끊긴 듯 피처럼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르르릉.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목을 단칼에 베어낸 듯한 소리였습니다. 조대감이 내리찍은 곡괭이 자국을 기점으로 쩍 갈라진 땅 틈새에서 핏빛 같은 물줄기가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맑은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끈적하고 걸쭉하며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하는 영락없는 산의 피였습니다. 으하하. 보아라. 이것이 용의 혈이다. 붉은 기운이 솟구치니 내 앞길이 불처럼 타오를 징조로다. 조대감은 얼굴에 튀어오른 붉은 진흙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비단 도포는 순식간에 피칠갑을 한 듯 붉게 물들었고 탐욕에 젖은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구덩이 주변에서 곡괭이질을 하던 사병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님. 이건 물이 아닙니다. 산이 울고 있습니다요. 아이고, 동네 망했다. 산신이 노했어. 이건 산이 피를 토하는 거야. 사병들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우웅하는 기이한 진동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마치 땅 밑에 억울하게 묻힌 수많은 귀신들이 일제히 통곡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가리왕산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회오이치며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자 후두둑하며 마른 낙엽들이 붉은 물 위로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자아이와 사내아이는 서로의 손을 으스러질 듯 꽉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안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붉은 물은 왕실의 조상이 묻힌 능으로 흘러드는 지맥, 즉 용맥을 끊었을 때만 나타나는 흉한 현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팔도 어디서든 왕릉의 맥을 건드리는 자는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지는 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순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더 파라. 이 붉은 물 아래 금덩이가 있을 것이다. 어서 파지 않고 멈칫하느냐? 조대감이 주저앉아 벌벌 떠는 사병의 등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부터 땅의 울음소리와는 전혀 다른 규칙적이고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두, 두두. 처음에는 바람소리에 묻혀 희미하던 그 소리는 순식간에 천둥소리처럼 커져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수십 필의 군마가 전속력으로 산을 치고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땅 위에 작은 돌멩이들이 튀어 오를 정도의 기세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오느냐? 조대감이 그제야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날아오르고 사람 키만한 억새바디 양옆으로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붉은 흙탕물이 솟구치는 구덩이를 향해 누더기 갓을 쓴 한 사내가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주막에서 국밥을 얻어 먹던 비루해 보이던 바로 그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품속에서 묵직한 노쇠 덩어리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을 정통으로 받은 마패가 번쩍이며 5마리의 말 그림자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 외침은 명령하게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솟구치는 물소리마저 잠재울 듯했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숲속 곳곳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역적들을 포박하라. 왕릉의 지맥을 끊는 대역죄인들이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어사. 조대감의 손에서 들려있던 곡괭이가 힘없이 투둑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의 권세만 믿고 날뛰던 한양의 세도가 앞에 임금의 칼이라 불리는 암행어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이럴 리가. 함정이다. 이것은 함정이야. 조대감은 뒷걸음질 치다 붉은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져 볼싸나프게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역졸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사병들을 제압했고 붉은 오라줄로 그들의 몸을 올감했습니다. 육모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병들의 비명이 뒤섞여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대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집시는 붉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위엄은 태산과 같았습니다. 그는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서리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조형조. 그대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더니 기어이 나라의 근간인 왕릉의 맥까지 끊었구나. 내 놈이 파헤친 이 붉은 흙기는 내 죄를 증명하는 피눈물이 될 것이다. 아니옵니다. 나는 몰랐소. 저 쌍둥이 놈들이 여기가 명당이라 하오. 조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구석에 있는 여자아이와 사내아이를 가리켰습니다. 비겁하게도 어린아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사는 차가운 눈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닥쳐라. 어린아이들의 탓으로 돌리기엔 내 죄가 너무도 크다. 가뭄에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기는커녕 사리사욕을 채우려 나라에서 그만 땅인 금표구역을 침범하고 지맥을 훼손하였으니 이는 명백한 역모다. 여봐라. 이 대역죄인을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채워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조대감의 양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조대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놀커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한양의. 조대감의 비명은 처절했으나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붉은 물이 솟구치는 웅덩이 옆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 꿇린 조대감의 몰골은 그가 꿈꾸던 왕의 모습이 아닌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여자아이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깨진 호리병에서 나온 낡은 비단 문서를 꺼내어 어사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진짜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샛별처럼 맑고 또렷했습니다. 붉은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옷자락 사이로 아이들이 지켜낸 진짜 보물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는 아이가 건넨 문서를 받아들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는 여자아이가 바친 낡은 비단 문서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비단에서는 은은한 약초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사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치자 그 안에는 붉은 인주와 검은 먹으로 복잡하게 얽힌 산세가 그려져 있었지요. 그것은 금맥을 표시한 지도가 아니라 산의 혀를 건드리지 않고 깊은 지하의 수맥만을 끌어올려 논으로 흘려보내는 실로 정교하고 놀라운 물길의 설계도였습니다. 어사는 눈을 크게 뜨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 꿇린 채 쩔쩔매는 대감을 내려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눈을 뜨고 보아라. 이것은 내 놈이 탐하던 금덩이 지도가 아니다. 10년 전 이름 모를 현인이 가뭄을 대비해 남겨둔 치수의 비결이란 말이다. 내 놈의 그 더러운 탐욕이 이 귀한 생명줄을 끊어놓을 뻔했구나. 조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웅얼거렸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대감이 파헤쳐 놓은 구덩이에서 쿠르릉 하는 불길한 진동이 울리더니 핏빛 같은 붉은 흙탕물이 더욱 거세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산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피를 토해내는 듯했지요. 흙탕물은 금세 불어나 둑을 넘실거리며 마을을 덮칠 기세였습니다. 이런. 산의 혈이 잘못 건드려져 집안이 무너지고 있다. 이대로 두면 마을이 흙더미에 파묻힐 것이다. 어사의 다급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사는 급히 여자아이와 사내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 성난 물길을 어찌해야 잠재울 수 있느냐? 그 호리병 속에 답이 있었을 게다. 여자아이와 사내아이는 서로의 눈을 한번 깊게 마주 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망설임 없이 조대감이 파놓은 구덩이 옆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거대한 흰 바위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내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쇠꽃삽을 주워 흙바닥에 바위를 깨뜨리는 신용을 하며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꽉 막힌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는 신호였지요. 여봐라. 저 아이들이 가리키는 바위 아래를 쳐라. 저곳이 바로 막힌 혀를 뚫는 숨구멍이다.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역졸들과 구경 나온 마을 장정들이 일제히 달라붙었습니다. 굵은 팔뚝의 장정들이 쇠망치와 곡괭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깡. 지직. 쇠와 돌이 부딪혀 튀는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 듯 했으나 아이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몇십 번의 매질이 이어지고 사람들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힐 무렵이었습니다. 우르르릉.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바위가 바늘로 쩍 갈라졌습니다. 그 틈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소리가 계곡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아! 마치 땅속에 갇혀있던 청룡이 승천하듯 바위 틈새로 엄청난 수압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물은 방금 전까지 솟구이던 붉은 흙탕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새의 자갈과 모래층을 거치며 깨끗하게 정화된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옥수였습니다. 맑은 물줄기는 맹렬한 기세로 솟구치며 기존의 붉은 흙탕물을 밀어내고 말라 비틀어진 계곡을 타고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맑은 물이 쏟아진다. 만세. 드디어 물이 터졌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물소리에 묻힐 정도로 골짜기가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맑은 물은 계곡을 타고 굽이쳐 흘러내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던 아우라지 들판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던 논밭이 물을 만나자 취익하고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타 들어가던 벼 포기들이 생명수를 먹고 다시 파릇하게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죽어가던 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조대감은 털썩 주저앉아 기운을 놓아버렸고 포박된 채 끌려가던 사병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재앙을 아이들이 지켜낸 순수한 지혜가 덮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어사는 뒤쪽에 멈춰서 있던 죄수 호송 수레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제 되었다. 저 억울한 아비의 오라를 당장 풀어라. 역졸이 칼을 들어 밧줄을 끊어내자. 좁은 나무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만석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수레에서 내려왔습니다. 며칠간의 모진 고초로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옷은 피와 흙으로 엉망진창이었지만 그의 눈은 쏟아지는 물줄기도 황금빛 들판도 아닌 오직 두 아이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별이. 만석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리자 어사 앞에 무릎 꿇고 있던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했으나 아이들의 입모양은 분명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와라. 세 사람은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만석은 상처투성이인 거친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어깨를, 등을 몇 번이고 쓸어내렸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혹여나 놀라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손길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를 만나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만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이들의 머리를 적셨습니다. 사내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매로 만석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여자아이는 만석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두려움과 서러움이 아버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서슬퍼런 역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을 쏟아지는 시원한 물소리가 마치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하늘의 연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는 뒷짐을 진 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낮은 목소로 졸였습니다. 보물은 땅속에 묻힌 금덩이가 아니라 저리도 맑고 고운 사람의 마음이었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평생을 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시원한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흘러 정선고을의 모든 논과 밭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 풍요롭게 넘쳐 흘렀습니다. 10년 전 장터에서 모두가 외면하던 버려진 아이들을 전 재산을 털어 거두었던 바보 같은 사내. 그 사내의 선행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마침내 온 마을을 살려내는 기적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감격적인 재회의 기쁨으로 온 마을이 들썩이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물소리가 축복처럼 울려 퍼졌지만 어사 박문수의 눈빛만은 여전히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물길은 잡혔으나 10년간 이 고을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의 운명을 뒤틀어 놓은 죄악의 뿌리는 아직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사는 뒷짐을 풀고 포박당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조대감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물소리를 뚫고 골짜기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물길은 하늘의 뜻대로 열렸으나 내 놈의 죄는 사람이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봐라. 저 탐욕한 놈이 가져온 짐짝들을 모조리 뒤져라. 위조된 노비 문서뿐만 아니라 영모를 꾀한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오면 그 즉시 추국할 것이다. 예. 하파.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졸들이 조대감이 타고 온 화려한 가마와 짐수레로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붉은 비단 보자기가 거칠게 찢겨나가고
칠기함이 바닥에 낙궁었습니다. 우당탕 그랑. 퍼기한 백자가 깨지고 엽전 꾸러미가 흙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다급해진 조대감이 아니, 되네. 이놈들아. 그것들은 건드리지 말게. 내 사요 재산이야 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포박된 몸이라 소용없는 짓이었지요. 나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레의 밑바닥까지 꼼꼼히 뒤졌습니다. 그때 비단 옷감들 틈새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거무튀튀한 나무 상자 하나를 뜯어내던 나졸 하나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어사 나으리. 여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조대감의 물건이라기엔 너무나 허름한 것입니다. 나졸이 어사 앞으로 가져온 것은 조대감의 화려한 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아빠진 삼배 주머니였습니다. 키 큰 묵은 내가 진동하는 주머니를 어사가 조심스레 뒤집자 그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지고 건붉은 얼룩이 덕지덕지 묻은 서찰 한 통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핏자국이 아니냐? 어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떨어진 서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묵혀 있었는지 종이는 누렇게 바스라질 듯했고 글씨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듯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어사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잡고 있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들어 만석을 찾았습니다. 만석아, 그리고 아이들아,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여기 적혀 있다. 어사의 목소리는 방금 전 호령하던 기세와 달리 젖은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만석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 서찰은 10년 전 정선장터에서 너희를 팔아넘긴 그 거간꾼 놈의 것이다. 조대감이 그자를 죽이고 증거로 챙겨둔 모양이구나. 거간꾼이라는 말에 만석의 몸이 획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짐짝 취급하며 아이들을 매질하고 욕설을 퍼붓던 그 악귀 같은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사가 읽어 내려가는 내용은 만석의 기억을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께 저는 죄인 최가입니다. 모시던 대감마님께서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하시고 저는 어린 아기 씨들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을 뚫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허나 추격자들의 눈을 피할 길이 없어 미친 척하고 장터로 나갑니다. 장터의 소음이 멈추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한 계곡에 오직 어사의 낭낭하고도 슬픈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러 아이들을 매질하고 병신이라 욕보인 것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거들떠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멀쩡하고 고운 아이들이라면 기방이나 노비 사냥꾼 놈들이 채서 험한 꼴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착한 사람만이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거두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숨이 턱 막혀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거간꾼이 자신에게 아이들을 넘기며 지었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을 챙겨 떠나며 비릿하게 웃던 그 입꼬리가 사실은 안도의 울음을 억지로 참아내던 것임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아이들을 때릴 때마다 흘리던 땀방울은 식은 땀이었고 악을 쓰던 목소리는 살리고자 하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만석이라는 약초꾼이 아이들을 데려갔으니 이제 저는 조대감의 추적을 유인하러 반대편 산으로 갑니다. 부디 우리 불쌍한 아기씨들을 살려만 주십시오. 이 못난 종놈은 저승에 가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기씨들,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낭독이 끝나자 어사는 서찰을 든 손을 떨구며 하늘을 향해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충신이로다. 참으로 충신이야. 제 목숨을 미끼로 던져 주인의 핏줄을 살렸구나. 겉으로는 악귀인 척하였으나 속은 부처와 다름 없었어. 그제야 아이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벙어리 흉내를 내며 살아오느라 입고 있었던 희미한 기억 속의 얼굴.
험상궂게 생겼으나 몰래 주먹밥을 쥐어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속삭이던 최 아저씨의 기억이 보물 터지듯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저씨. 흑크. 여자아이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내아이 또한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들을 때리던 그 채찍질이 사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보다 더한 마음의 고통을 견디며 내린 사랑의 매질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매질 한 번 한 번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피눈물 나는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만석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뺨을 타고 거친 수염을 적셨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어사에게서 피 묻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네를 얼마나 원망했는데. 천하의 몹쓸 놈이라 욕했는데. 만석은 서찰을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동뜨에서 나는 비릿한 묵은 피 냄새가 마치 그날 거간꾼의 절박했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재산을 털어 아이들을 샀을 때 만석은 그저 불쌍한 아이들을 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허나 실상은 그 거간꾼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보물을 자신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조대감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하찮은 노비가 실은 자신보다 더 큰 뜻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압도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추악한 파멸을 직감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을바람이 하향 불어와 만석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골짜기 어딘가에 묻힌 거간꾼 최씨가 고맙소, 우리 아기씨들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소 하고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옷깃을 여미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진실은 10년의 세월을 건너 그렇게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피 묻은 서찰이 불러온 곡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산자락을 휘감았습니다. 나졸들에게 짐짝처럼 끌려가는 조대감의 비명은 처절했습니다. 이놈들. 썩 놓지 못하겠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는 게야? 나는 영의정 대감의 육촌이다. 내 너희 놈들의 삼족을 멸할 것이야. 악다구니를 쓰며 발버둥치는 조대감의 목소리는 계곡 물소리에 묻혀 점차 희미해졌고 이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숲은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암행어사는 각근을 단정히 고쳐매고 품속에서 붉은 비단으로 감싼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교지였습니다. 어사의 눈빛은 서리빛이었던 심판관의 것에서 어느새 인자한 어른의 눈빛으로 바뀌어 남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와 별이, 듣거라. 주상 전하께서 너희 아비인 곳 정약방의 억울한 죽음을 이미 짐작하고 계셨느니라. 간신배들의 모함에 휘말려 억울하게 천명을 당했으나 이번에 너희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치수설계도와 왕릉의 맥을 지켜낸 공을 높이 사시어 너희 가문의 신원을 복원하고 벼슬을 내리기로 하셨다. 어사의 목소리가 령령하게 울려 퍼지자 숨죽이고 지켜보던 관군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와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만석을 무시하던 장터 거간꾼들은 땅만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양으로 가졌구나. 대궐 같은 기와집과 수십 명의 하인들. 그리고 너희가 입어야 할 고운 비단옷이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이 척박한 산골에서 흙을 파먹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다. 너희 아비의 명예를 되찾고 양반 가문의 자제로 떳떳하게 살아갈 날이 열린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석의 가슴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만석은 슬그머니 잡고 있던 아이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니 쑥 검댕이와 흑대가 꼬질꼬질하게 끼어있고 손톱은 다 깨져 뭉툭한 천한 약초꾼의 손이었습니다. 저 고운 아이들의 손을 잡기에는 너무나
투박하고 부끄러운 손이었습니다. 만석은 뒷걸음질 치며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와 말을 잇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거라. 어서 가. 나으리 말씀이 100번 1000번 지당하시다. 너희는 원래 귀한 양반 자손들이 아니냐? 용이 개천에 있어봤자 미꾸라지밖에 더 되겠느냐? 나 같은 무식한 늙은이 곁에서 썩기엔 너희 제주와 앞날이 너무 아깝다. 만석의 목소리가 늙은 염소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입으로는 가라고 떠밀지만 눈가에는 차마 흘리지 못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을 품어 키운 자식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썩은 무처럼 푹 꺼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고 잠든 숨소리만 들어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이 기뻐하며 춤이라도 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으니까요.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싫습니다.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오라버니인 다리였습니다. 다리는 어사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더니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성은이 망극하온. 저희는 한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벼슬도, 기와집도, 비단옷도 저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어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허게, 무슨 말이냐? 지금 북받친 영화를 마다하겠다는 것이냐? 내 아비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더냐? 이번에는 여동생 별이가 만석에 다해진 바지가랑이를 꼭 붙잡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별이는 만석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나으리, 저기 보이십니까? 어사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석의 발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엄지발가락이 삐져나오고 빗짝이 다 달아빠져 너덜너덜한 집신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의 핏자국까지 희미하게 배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신발이었습니다. 10년 전 비 오던 날, 아버지는 당신의 유일한 집신을 벗어 저희 발에 신겨주시고 당신은 맨발로 자갈밭을 거치셨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저희가 추울까 봐 당신의 옷옷을 벗어 덮어주시고 밤새 떨며 저희를 안아주셨습니다. 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만석의 굳은 살투성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별이의 목소리가 울먹임에 젖어들었습니다. 저희를 살린 건 조정의 높은 벼슬도 아니었고 화려한 비단옷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냄새나고 다 떨어진 아버지의 집신이었습니다. 한양의 고관대작들이 저희를 외면할 때 저희에게 따뜻한 밥 한 덩이를 먹여주신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별이는 만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볼에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정승판서의 관복보다 아버지의 등짐에서 나는 땀 냄새가 더 귀합니다. 대궐 같은 집보다 비가 새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버지의 음막이 더 좋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버지랑 여기서 콩 심고 약초 캐며 살겠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아낙네들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고 무뚝뚝한 장정들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만석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것들아. 거기가 어디라고 안 가?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왜 이 지경으로 살아? 너희가 제정신이냐? 만석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밀쳐내려 했지만 아이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다리와 별이는 만석의 허리춤과 팔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안 가면 우리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우리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비단보다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을 쫓아 부모 형제도 배신하고 재물을 위해 친구를 팔아넘기는 한양 바닥의 추악한 세태만 보다가 흙냄새 나는 이 진심 어린 광경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진 탓이었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펼쳤던 교지를 도로 말아 넣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내 평생 수많은 판결을 내리고 수많은 인재를 보았으나 오늘처럼 아름다운 결정을 본 적이 없구나. 진정한 효와 의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한 수 배우고 가는구려. 그래, 알았다. 너희 뜻이 정 그러하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주상 전하께는 내가 잘 말씀드려 너희가 이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호지하겠다. 어사는 몸을 돌려 관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떠나기 전 만석에게 다가와 양반의 예법으로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참으로 훌륭한 자식들을 두셨소. 부럽소이다. 조선 팔도 어디에도, 아니 대궐 안에도 이보다 귀한 보물은 없을 것이요. 무탈이 만수무강하시오. 어사와 관군들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산 아래로 사라지자 다시 계곡에는 바람소리와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만석은 훌쩍거리는 아이들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수염이 아이들의 볼을 찌르지만 아이들은 그 까칠한 감촉이 좋아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곰탱이 같은 놈들아. 복을 발로 차도 유분수. 으이구. 내 새끼들. 바보 같은 내 새끼들. 만석의 타박 섞인 말 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만석은 소매로 눈물과 콧물을 닦아내며 찡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집에 가서 밥 먹어요? 그래, 가자. 오늘은 장터에서 고기를 못 샀으니 콩밥에 시래기라도 듬뿍 넣어 끓여 먹자구나. 시래기 국이 제일 맛있어요.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등지고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터벅터벅 집신 끌리는 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정겹게 퍼져나갔습니다. 10년 전 쫓기듯 도망쳐 오던 그 길을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억울하게 죽은 친부와 목숨 바친 거간꾼의 영혼이 따스한 햇살이 되어 내려왔는 듯 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약초꾼의 삶이었으나 그들의 발걸음은 임금님의 행차보다 더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붉게 타오르던 저녁 노을처럼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 시간은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을 훌쩍 넘기고 말았지요. 험준하기로 소문나 산짐승조차 울고 넘던 정선 가리왕산의 깊은 골짜기는 이제 더 이상 척박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에헤라디아 콩타작을 해봇에 검은 콩이 쏟아지니 금덩이가 쏟아지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논밭마다 잘 익은 콩대가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마을 어귀에서는 장단에 맞춘 농부들의 콧노래가 쿵덕쿵덕 돌절구 소리와 어우러져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 냄새 나던 호리병 속에 담겨있던 그 볼품없던 검은 콩은 이제 이 척박한 땅을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마을로 만들어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지요. 마을 한가운데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신 단정하게 지어진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그 소리를 뒤로 하고 흐뭇하게 듣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중년의 태가 난 달이와 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뜻을 받들어 벼슬길에 나가 권세를 누리는 대신 이 산골에 남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농사법을 전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턱 밑에는 점잖은 수염이 제법 길게 자랐고 별이의 눈가에도 고운 주름이 잡혔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20년 전 그날처럼 맑은 호수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당 뒤편 가장 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언덕에는 작은 무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비석 하나 없이 그저 둥근 강돌 하나가 박혀있는 소박한 묘였지요.
하지만 그 앞에는 사시사철 싱싱한 들꽃과 갓 수확한 핵곡식으로 빚은 떡이 끊이지 않고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약초꾼 만석의 묘였습니다. 만석은 장성한 두 자식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천수를 누리다 어느 따뜻한 봄날 낮잠을 자듯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눈을 감던 날 만석은 거칠어지는 다리와 별이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포개어 잡고는 빙그레 웃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평생 장사라곤 약초 파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날 내 전 재산 10냥으로 참말로 남는 장사를 했구나. 세상 천지에 나보다 더 큰 이문을 남긴 부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의 말처럼 만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으나 그가 남긴 사랑은 수백 배, 수천 배로 불어나온 골짜기를 먹이고 입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오를 때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허리 숙여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올겨울도 우리 식구들 배 골치 않고 따뜻하게 납니다요.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황금빛 밭을 사그락사그락 흔들면 마치 만석이 도냐, 그래? 많이 먹고 건강들 해라 하고 껄껄 웃으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마을을 감싸 안을 때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가리왕산 자락을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전 재산 10냥으로 시작된 기적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정선 아우라지 굽이치는 물길을 따라 오래오래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